지난 시간에는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 위기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지 그 동기와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그러한 동기에 맞서서 어떤 도전을 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도전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한 것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위기에 개입한 중요한 동기가 됐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개입한 또 하나의 동기에 관한 것인데요. 그것은 베네수엘라가 아주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 위기를 빌미로 해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에 어떤 천연 자원이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밑바탕에는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천연 자원에 대한 탐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의 발언이 베네수엘라 쿠데타에 미국의 탐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볼턴은 얼마 전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석유 회사들에게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투자와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미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이 쿠데타를 추진한 이유를 밝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범죄 이론은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범죄로 누구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찾아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론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원용해서 이 쿠데타가 성공하면 누가 어떤 이익을 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누가 왜 이 과이도를 앞세운 쿠데타를 추진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을 참조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8%를 차지하는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이 주목됩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은 약 1조 6,500억 배럴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매장량이 3,009억 배럴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은 하루에 9,800만 배럴인데요. 약 1억 배럴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이 가운데 미국이 19.2%를 소비합니다. 이런 높은 소비 수준을 고려하면 세계의 총 석유 매장량이 고갈될 때까지 고작 50년이 걸리는데요. 그때까지의 전 세계 석유 소비 가운데 약 9년치를 베네수엘라 석유가 공급한다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 소비의 1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매장량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비하는 석유의 53%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부터 셰일 혁명이니 셰일 석유니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는데요. 수력을 이용해서 안반을 파쇄해가지고 석유를 수출하는 방법, 이른바 수압 파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유정들도 사용 연한과 생산성을 따져보니까 기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두루 살펴보면 베네수엘라 같은 큰 원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효과를 또는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석유 자원 자체의 중요성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는 지리적 거리가 아주 짧다는 점인데요. 베네수엘라는 미국에서 약 2,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어오는 것과 미국에서 12,500km나 떨어져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실어오는 것은 운송 비용 면에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네수엘라 석유는 중동산 석유에 비해 가격이 싼 석유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명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가지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쿠데타를 기획하고 조종하고 있는 이유를 다 설명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입을 통해 이미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석유를 쉽게 수입해서 쓰고 있는 마당에 굳이 베네수엘라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페크와 같은 조직이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베네수엘라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베네수엘라가 오페크의 의장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베네수엘라가 석유 수출을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로 돌려서 중국은 세계에서 첫 번째 석유 수입국이고 두 번째 석유 소비국인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로 돌려서 대미 수출 의존으로부터 더욱 독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또 이제 천연가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그림이 나올 텐데요. 베네수엘라는 단지 석유만 풍부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도 풍부합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5조 7천억 입방미터에 달하는데요. 세계 천연가스 매장에서 8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천연가스 매장량은 미국의 매장량과 합치면 세계 매장량의 약 7.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서 미국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천연가스는 러시아, 이란, 카타르에 심하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위의 세 나라를 합치면 세계 총 매장량이 5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는 모두 미국이 지휘하는 적대 행동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네수엘라의 천연가스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일대에는 8,900톤에 달하는 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금 매장량이 많은 나라인 겁니다. 다음은 철인데요. 이번에도 화면에 나온 표를 참조하면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철 매장량도 매우 많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철 매장량은 약 146억 톤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매장량인데요. 반면에 미국은 철이 매우 부족합니다. 매장량이 베네수엘라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이 소비하는 철의 49%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므로 미국은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철을 통제하게 될 경우 자신의 철 처분권을 지금보다 5배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철 수입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도 베네수엘라는 보크사이트라든지 콜탄이라든지 하는 금속의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탄은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석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많은 천연 자원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베네수엘라를 지배하고 그 자원을 장악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어떠한 경제 제재, 경제 봉쇄를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의한 경제 봉쇄의 과거와 현재라고 할까요? 그동안 과거에는 어떻게 이러저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경제 봉쇄를 해왔고 현재는 이러저러한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경제 봉쇄를 하고 있는지 좀 시야를 넓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속에서 미국이 획책하거나 지원한 경제 봉쇄의 사례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아르헨티나에서 후안 페론 대통령의 첫째 임기 동안에 그런 경제 봉쇄가 있었고요. 그리고 1960년 이후 쿠바가 당하고 있는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경제 봉쇄가 있고요. 1973년에
칠레 아엔데 대통령이 당한 경제 봉쇄가 있고요. 그리고 1964년에 브라질의 굴라그 정권이 당한 경제 봉쇄가 유명합니다. 21세기를 경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합 19개 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경제 제재 또는 경제 봉쇄를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이런 봉쇄를 받은 나라로는요, 60년 이상 경제 봉쇄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쿠바를 비롯해서 이란, 이라크, 미얀마, 짐바브웨, 벨로루시, 시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우크라이나, 예멘, 남수단,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휴전선 이북에 북한이 포함됩니다. 이런 19나라에 중동의 카타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카타르는 최근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아랍 나라들에 의해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20세기에는 경제 봉쇄의 속셈을 감추지 않고 공산주의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라고 숨김없이 밝히면서 경제 봉쇄나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경제 봉쇄는 이와 달리 실제와는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든지 인권 침해 또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또 투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인도주의적 위기라는 것도 무슨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실을 잡아서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그것을 구실로 경제 제재와 봉쇄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봉쇄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과 그리고 현황과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 또는 후과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에 심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민중이 자주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외세의 책략에 의해서 베네수엘라가 세계 시장에 타이로 통합당한 결과 초래된 것입니다. 통합한 것이 아니라 통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에 통합당한 이후에 베네수엘라는 패권 국가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공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제 봉쇄를 당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렇게 통합된 결과 베네수엘라는 지금 미국 땅에 있는 베데베사라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죠. 베데베사의 자회사인 시트고 정유도 하고 판매도 하는 석유회사인데요. 시트고에 대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경제 봉쇄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경제 봉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시트고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베데베사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과 그 자금으로 베네수엘라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봉쇄를 겪고 당하고 있는 결과 대외 수입이 최근에 와서 더욱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입은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매년 약 600억 달러 가량이었는데요. 2017년에 와서는 120억 달러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마 2018년에는 더 급격히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주의적 위기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봉쇄가 낳은 귀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로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류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국가 위험도를 자의적으로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평가를 이용한 것이죠. 최근 베네수엘라는 여러 가지 종류의 봉쇄 및 제재를 받아왔는데요. 그 하나는 신용평가 기관들에 의한 자의적이고 높은 국가 위험도 평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국가 위험도는 이 나라 실제 경제의 경제적 위험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위험도는 그 나라의 지불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신용평가 기관들이 발표한 국가 위험도의 움직임은 경제적 조건들의 움직임과 연관된
현재의 경제적 위험 상태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경제 봉쇄가 일으키고자 하는 효과, 다시 말해서 베네수엘라가 대미 자주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과 연관돼서 미래에 나타날 지정학적 위험을 앞질러서 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경제적인 위험이 아니라 미래의 지정학적 위험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외채 지불을 위해서 686억 5,300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채 원리금에 대한 지불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불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무디스나 S&P 같은 신용평가기관들에 의해서 최악의 위험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국가 위험도는 2015년 이래 2,000포인트가 넘었는데요. 최근에는 5,000에서 심지어 6,000까지 치솟았습니다. 국가 위험도라는 것은 어느 나라가 경제적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할 이자율에 비해서 더 추가로 지불할 이자율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1,000포인트는 이자율 1%에 해당하고 6,000포인트는 이자율 6%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만큼 이자 지불이 많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신용평가기관이 여러 나라들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무엇을 근거로 평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습니다.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들은 자유시장 정책을 선호하는 나라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그 반대로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거나 또 사회주의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베네수엘라는 차질 없이 그동안 원리금을 잘 지불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평가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 시리아보다 베네수엘라의 국가 위험도 평가가 더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봉쇄의 종류 가운데 두 번째로 금융 봉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봉쇄는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시장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신규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부과된 이자 지불을 충실하게 그동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부채 갱신 교섭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자 지불을 꼬박꼬박 잘 하게 되면은 만기가 됐을 때 돈을 빌린 사람이 요청하면은 새로운 부채로 교체해 주는 것이 은행의 관행입니다. 이런 금융 봉쇄와 관련해서 2017년 8월 24일에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808호가 발동된 바 있는데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융 봉쇄를 부과했습니다. 그 행정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금융 봉쇄 조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만기가 30일이 넘는 신규 부채를 얻는 것을 금한다. 계속 금한답니다. 하나, 베네수엘라 석유공사 PDVSA가 만기 90일이 넘는 신규 부채를 얻는 것을 금한다. 하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신규로 주식을 얻는 것을 금한다. 하나, 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이 베네수엘라 정부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이윤 분배를 하는 것을 금한다. 아마 시트고가 PDVSA에게 이윤을 배당금으로 지불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분배해 주는 것을 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정유회사 시트고에 관련이 있습니다. 시트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베네수엘라 석유공사의 자회사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매우 큰 회사입니다. 2018년 2월과 5월 사이에 금융봉쇄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하나, 국제채권자가 2017년 8월 이전에 발행한 베네수엘라 부채에 대해 갱신교섭을 하는 것을 금한다.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 미국 시민이나 금융기관은 누구든 암호화폐 페트로를 사고 파는 것을 금한다. 페트로가 위협이 되기는 되는 모양이죠. 하나, 미국 시민이 그리고 미국 영토 안에서 베네수엘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이런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금융 봉쇄와 더불어 앞에서 말한 부채 지불을 통한 외화 지불을 합쳐서 보면은 그것들은 또한 국제 유가의 폭락과
연동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유가 하락은 베네수엘라에게 엄청난 외화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산유국들이 다 그렇게 되었죠. 그리하여 베네수엘라는 이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매우 다른 경제 운행 패턴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유가가 하락하는 속에서 부채 도입이 지속적으로 또는 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컨대 앞에서 말한 시기 동안에 베네수엘라와 크기가 비슷한 라틴 아메리카 나라인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같은 나라들은 엄청난 규모의 신규 대외 부채를 받았습니다. 위의 나라들은 각각 996만 2,400만 달러, 230억 1,000만 달러, 480억 4,800만 달러, 170억 7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외채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베네수엘라는 금융 봉쇄와 높은 국가 위험도로 인해서 과다한 외화 지불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막대한 외화를 잃어버리는 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봉쇄의 세 번째 형태를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은폐된 금융 봉쇄와 그것과 연동된 무역 봉쇄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소소한 경제 제재들이 있었는데요. 소소하다고 하지만 이 소소한 경제 제재들이 베네수엘라 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아주 심하게 교란시켰습니다. 2015년 이래 1년에 감추어진 은폐된 금융 봉쇄가 개시되었는데요. 이 감추어진 경제 봉쇄에는 베네수엘라 정부나 경제기관,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대외 구매와 다양한 사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더욱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은폐된 금융 봉쇄는요, 하나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국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국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물품 공급자에 대한 지불이 교묘하게 점점 더 복잡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 이체를 할 때 국제은행이 부과하는 이런저런 제한 때문입니다. 또 베네수엘라 정부나 베네수엘라의 경제기관, 금융기관이 외국에 있는 대리은행에 대리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 이를 아예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소규모 은행이 국제적인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큰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죠. 그런 은행을 대리은행이라고 하고요. 그런 큰 은행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국제적 거래를 대신 수행해 주게 하기 위해서 계좌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대리계좌로 한다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금융봉쇄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요,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생산물의 국내 도입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 물품에 대한 대금 지불을 위해 대안의 금융기관을 찾아야 했는데요. 그런 것을 찾는 데서 오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식량 또는 파종개혁을 위한 핵심 자원,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투입물이 이 수입 방해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파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네수엘라의 농업재생을 통한 야심찬 식량 작업계획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권이 통치하면서 석유만 중요시하고 농업은 완전히 버려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리바르 혁명 정권이 들어서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식량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은 외국에서 종자를 들여와야 하는데요. 그 종자를 들여오지 못하게끔 무역 봉쇄, 금융 봉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소하지만 중요한 은폐된 금융 봉쇄와 그것과 연동돼서 일어나고 있는 무역 봉쇄의 사례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이러한 금융 봉쇄 경제 제재가 베네수엘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됐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